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 민선국이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전주시 편입니다. 자, 민선국이 전주시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일상을 바꾸기 위한 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범과 동시에 현실적인 재정 위기에 봉착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나 민생경제 활성화 모두 쉽지 않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민선국이 전주시가 제시할 해법은 무엇인지 이 시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지훈 전주시장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조지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원광대학교 원도현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주시의 현주소와 핵심 정책을 담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존과 개발, 전통과 혁신. 오랜 시간 전주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슬로우시티를 표방하며 느림의 가치를 담아보기도 했고 때로는 속도를 높여 도심 개발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전주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나온 과정들을 이정표 삼아 전주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준비합니다. 정체되었던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피지컬 AI와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갑니다. 지체되었던 대형 현안들은 절차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내고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을 돌보는 행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주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들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존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소비되는 문화도시를 넘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의 전환.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를 내걸고 새로운 변화의 첫발을 내딛는 전주시. 약속한 비전들이 시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민선 9기 전주시의 이유 있는 첫 걸음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자, 시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좀 지나가고 있는데 네네. 상당히 좀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화재 사건 등등 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중심되게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전주시의 업무들을 서로 파악하고 서로 주고받는 토론을 진행한 겁니다. 우리 전주시가 약 93개 부서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양구청 업무 보고를 통해서 양구청 그 과장님들, 팀장님들과 토론을 하고 나면 약 387개 팀의 팀장님들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고 직접 그 현안에 대한 토론을 380회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 한 달 반 동안 그거 소화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민선 9기 슬로건이 네.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 네. 상당히 좀 뭔가 속 사연이 좀 많이 들어있는 내용 같은데 이 의미하고 앞으로 좀 시정 방향이 좀 녹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라고 하는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강조해야 되는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해진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시민 개인 한 분 한 분의 인간의 존엄성,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전주시가 떠받들겠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존엄을 지켜내는 그 가치를 전주시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그런 시정으로 혁신하고 거듭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방향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겠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보니까 지금 시 앞에도 그 잘 듣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제가 인수위 활동할 때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열린 전주 소통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좀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전에는 보면 우리 전주시건 어디건 지정 게시판에서 민원을 받거나 해결하고 네네. 아니면은 뭐 신문고나 네. 아니면은 무슨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
만드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열린 전주라고 하는 그 공간을 인터넷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 방문객 숫자가 거의 6만에 육박했고 거기에 제한된 정책이 31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전주 시민들의 수준이 이제 시민의 수준이 단순히 행정 정보를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풍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주시의 미래와 현재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 소통 공간의 개념을 3가지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실과 함께 시민 소통 공간이라고 하는 실제 회의실 비슷한 시장실과 붙어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민소통 공간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자를 비서실에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간으로서의 시민소통 공간을 만들었고 2번째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때 했던 열린 전주와 같은 형태를 아마 9월부터는 바로 소통이 시작될 텐데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의 쌍방향 소통 공간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시민 소통 공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흔히 여러 곳에서 얘기했던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민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시스템 안에 전주시의 제도 안에 시민청을 만들어서 실제 시민들의 정책이 우리 시의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전주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건 이미 거의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다들 모두가 정말 자기 살림처럼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 첫 번째 과제를 그걸 꼽으셨고요. 그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떻든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제가 취임한 지 벌써 1달 반이 됐고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임 시장을 탓하는 듯한 그런 자꾸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는 시민들에게 모두 알린다고 하는 게 저희 전주시 민선 9기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필수 경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 이동권 관련된 예산, 돌봄 관련 예산 그러니까 전주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예산, 전주시가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주시가 감당해야 되는 필수 경비, 이 필수 경비를 9월 달 것까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4, 4분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4,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필요한 예산이 약 1,000억이 넘어가는데 전주시는 현재 약 400억 정도의 재원이 있는 거고 약 700억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데 그 700억의 재원을 만들고 이 필수 경비를 통해서 전주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주시 부채 문제 그리고 전주시의 현황 문제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공식적 지방채가 6,800억쯤 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2번째로 많은 도시의 2배가 넘는 규모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우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앞으로 갑자기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재개발 지역이었던 종강대 지구에 대한 그 문화재 보상금 이게 약 거의 600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이 공식 비공식의 빚의 규모가 거의 1조에 육박하고 있어서 1년에 약 거의 200억에 가까운 이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심각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감당해서 진행을 하는 이 자주재원의 규모가 우리가 전주시가 감당해야 되는 필수경비 예산, 기본 필수경비 예산의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계속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약간의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에 갑자기 도래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교부세를 확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우리의 악재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필수 의무 경비의 규모가 세입의 규모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이 시기에 다가온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우발 채무까지 이 동시에 이 복합 재정 위기가 이 시기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연말만 잘 넘기면 내년까지 잘 관리하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 좀 우리 전주시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 예산 운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진단이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을 잘 넘기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주 시민들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네. 대형 프로젝트들. 네. 전주시 안에서도 지금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추진돼야 될 대형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종합경기장 개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 네네. 종합경기장 시작입니다. 개발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첫 삽은 떠서 마이스센터가 지어지기 시작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게 또 바뀌느냐 아니면 우리 시장님 민선 국위 때는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우리 시의 공직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믿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방금 재정 운영의 원칙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일들을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임 시장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첫 삽을 뜬 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라면 같은 이런 작은 일들도 아주 잘한 부분이 있는데 전임 시장이 잘한 일 중에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바로 종합경기장 터를 개발하는 것, 이거에 첫 삽을 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마이스 산업 센터를, 이 마이스 산업 단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로 시기를 앞당겼으면 앞당겼지 늦춰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진행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진행됩니다.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육상경기장이나 뭐 야구장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 대목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주시 공직자들의 양심과 공직자들의 공적 책임감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과 공평함을 지켰냐의 문제는 그거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거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떠돌고 있는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집행과 관련해서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 점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BRT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성 급행버스 체계인데 이건 뭐 상당히 이것도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미 시작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호남 제일문에서 지금 기린대로까지 한 9.5km 구간에서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나머지 2차, 3차 사업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도시의 이제 어떤 그 교통 체계의 흐름이나 이걸 바꿀 수 있는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흐름이 스톱되지는 않습니까? 일단 1단계 사업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고 매몰 비용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의 비용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느끼는 전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BRT 사업에 대한 체감도 이것이 실제 높은가라고 하는 건 두 번째인데 국토부는 이 사업이 매우 체감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국토부 얘기고 국토부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하기 전까지 전주시가 자체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1단계 사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2단계, 3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디지털 트윈의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2단계에서 3단계에서도 우리가 목표했던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재점검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1단계 BRT 사업이 완료됐을 때의 성과치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올라오는가도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이 간선 급행체계의 속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속도와 재정과 안전 그리고 미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가, 미래 기술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가능성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우리 지역에 LX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LX와 업무협조 관계를 통해서 그 LX가 이미 왜 그게 전주시에서 그거를 사장시켰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그렇죠. 전주시 전체에 대한 3D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해냈어요.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하고 함께 검증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광법이 바뀌었고 이 대광법이 바뀐 것의 핵심이 뭐냐면 실제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광역교통망 체계의 핵심은 뭐여야 되냐면 전주와 완주와 익산을 잇는 광역교통망 체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BRT의 진행과 함께 점검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BRT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전주가 이런 교통체계를 바꾸는 게 거의 반세기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BRT 혹자들은 BRT라고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완료되어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경기장이 우리의 오랜 과제라고 한다면 BRT는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이고 이제 그 사이에 중간쯤에 서 있는 게 아마 또 네. 어려우시겠지만 대한방직. 예. 네. 대한방직은 굉장히 오랫동안 뭉쳐져 있던 과제지만 또 새로운 도전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대한방직에 대해서도 협약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얽혀 있고 또 뭐 다 들으시겠지만 동네 온갖 소문이 다 돌아다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이제 시장에 취임하고 이게 뭐라 그래? 변죽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자꾸 제 주변을 막 변죽을 울린다고 하는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사업을 이상하게 하느냐. 정식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시에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과가 있고 국이 있으니 그 정식 행정체계를 통해서 시장 면담을 요청해라.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랬더니 이제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면담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랜드마크, 이 타워를 하겠다 하는데 아파트 건축과 공기가 달라서 뭐 한 20개월 정도의 공기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핵심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공기가 차이가 나면 타워를 먼저 하고 아파트를 20개월 후에 착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약속이었으니까요. 네. 아니 그건 아닌 것처럼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전주 시민 누구도 대한방직 터에 대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개발 계획을 갖고 왔으면 용도 변경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기 광주의 일심방직처럼 어떻게 그 개발 이익의 그걸 부분에서 몇 프로를 뭐 이런 협상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처음부터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사업 계획이었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 수입이 필요하다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지켜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약 변경의 문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글쎄요. 저는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타워를 짓는데 그런 공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동안에 기술 연구를 안 한 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년 전쯤에 타워들이 이제 20년, 30년 전쯤에 유행해가지고 그때 지었던 기술력으로 이 타워를 검토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사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기술력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 기술력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게 경영 능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저희가 사실 터미널의 문제가 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얼마 한 10여 년 전에 터미널을 이렇게 좀 개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로는 양해하지 않다. 전주라는 네, 도시 위상에 맞습니다. 걸맞춰 보자면 너무 걸맞지 않다. 이 터미널이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고속터미널과 시버스 터미널 언젠간 합쳐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종합경기장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냥 구상 단계입니다. 구상 단계인데 이 터미널의 개발은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시외버스 터미널 특히 이게 1970년대 네. 초반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잘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뭐라고 표현할까 구닥다리가 됐어요. 이 전라도의 두 번째 도시 전주의 유상에 맞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본 구상은 전주의 터미널은 복합 터미널로 간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터미널의 개발 방식 한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구역을 바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게 한 3가지 방식. 이게 재정 투자 방식이 있고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놓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식, 요거를 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상황에 가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은 빠르게 복합 터미널로 개발하는 것들로 진행한다, 준비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래 산업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AI 인공지능이 뭐 요즘 거의 가장 핫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이죠. 그 올해 초에 이제 정동영 장관께서 상당히 노력하셔가지고 피지컬 AI 관련해서 1조 원 가까운 돈을 실증 단지로 좀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네. 지금까지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지금 그 시장님께서 전주의 새 먹거리로 피지컬 AI 특별 도시 구상을 네. 밝히셨어요.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 원 박사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앵커 세대도 그렇고 약간 당황스러운 지점이 저는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걸 아날로그로 배웠는데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건 다 디지털로 사용해야 돼서 좀 디지털을 익힐만 하니까 다시 AI가 등장해서 또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산업화 시대에 우리 지역은 정치적으로 산업 경제적으로 소외됐고 정보화 시대에서는 실제로 말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뒤처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 세대가 겪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AI 시대만큼은 우리가 뒤따라간다가 아니고 앞서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장 앞서가는 논의에 있어서 앞서가는 형태가 전라북도가 만들어졌고 그건 대단히 큰 기회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피지컬 AI의 핵심이 이게 우리가 예전에 여러 차례 언론에서 나왔지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형태로 공장을 자동화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다크 팩토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빛 하나 없어도 알아서 이 AI가 그 공정을 실현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큰 우리한테 약점이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실제로 이 피지컬 AI가 진행될 현장을 보니 이게 제조업 공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엔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실컷 구현해놓고 나면 다시 저쪽 경남이나 전남 쪽으로 그 혜택은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실질적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이 피지컬 AI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의 우리 지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가장 큰 걱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지컬 AI를 작동시키는 두뇌, 머리를 전라북도가 쥐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공통되어지는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 AI의 연구, 생산, 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의 전주와 새만금이 함께 준비하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전주에 노크를 하고 전라북도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피지컬 AI 기업협회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그 협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거의 60개가 넘는 기업이 전북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도 그렇고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전북의 어느 곳에선가 자기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기회로 알고 정말로 빠르게 준비하고 그 기업들이 실제로 전북에 안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피지컬 AI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쭉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으로 간다고 하는 전제를 늘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민선 4기, 5기부터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첨단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고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피지컬 AI가 만약에 활성화되고 최고의 기술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서는 수익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이 고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컬 AI 두뇌를 키우는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역에 이렇게 숨어있는 향토 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고용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들과 피지컬 AI를 결합하면서 고용을 확보해가는 정책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고용이 되어야 지역 경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시간을 2년 단위, 3년 단위만 놓고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죠. 근데 이거를 약간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우리가 탄소섬유 공장, 효성 탄소섬유 공장 유치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 막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거의 지금 현재 총 투자 2조가 넘는 투자를 이끌었는데 탄소섬유 공장을 보니까 실제 고용은 한 2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지금 시점에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전라북도로 오기로 했습니다.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오게 된 결정적 힘은 우리가 그 탄소산업을 준비했고 탄소산업 효성 공장이 전주에 있고 탄소섬유 산업에 대한 원천 기술을 전북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전라북도에 조성된다는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텀을 길게 놓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피지컬 AI의 전 주기를 놓고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전 주기를 앞에 놓고 투자해야 될 곳을 찾아내고 투자해야 될 시기에 지금은 투자해야 되는 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다 보니 고용이 일어나는 향토 산업이 죽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컬 AI가 반도체 그 다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그 다음 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피지컬 AI 자체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고 첨단 산업이니까 고용을 만들어내는 산업 구조는 또 별도로 준비해가면서 피지컬 AI와 끊임없이 결합시키는 작업을 물론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걸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산업. 이 토큰 이코노믹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센터의 운영과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쪽으로 전환시켜내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팔복동 일대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버티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피지컬이 결합되면서 네, 네. 거기서 고용이 나오는 구조. 이런 걸 한번 팔복동이 네, 네, 가장 전성기일 때 전주가 가장 전성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지컬 AI 하나 더 질문을 네. 드리면 결국에는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맞습니다. 피지컬 AI 특별 도시가 된다는 거는 그거를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쪽에서 또 취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할 만한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또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인재를 뭐 어디서든지 간에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선거 때 선거를 준비하면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이 전주를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시민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쭉 지나놓고 보니까 이 AI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람으로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고 AI라고 하는 것이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AI, 뭐 심지어는 전력 AI까지 AI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AI 전문가들의 양성뿐만 아니라 AI 전문가들이 전라북도와 전주로 오게 하는 것, 이게 한 축으로 필요하고 또 한 축으로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AI와 친해지는 것, AI를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 두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IT를 일으킬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믿었고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인터넷망을 구축했고 대한민국 국민처럼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그런 국가로 만들으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 불과 몇 집 살지 않고 있는 시골의 농촌 마을까지도 정보화 마을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좀 과잉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 그것이 과잉이 아니고 우리의 자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자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시민 AI 교육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AI 특별 도시는 AI 전문가도 있고 전주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도시가 되게 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로 실현해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님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복지 아닙니까? 네. 아까 전에 재정 이야기 하시면서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자를 줄이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이제 그 청소년 바우처, 생애주기별 돌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아마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는 희망이 됐을 텐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또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관계도 많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당장 내일 내가 밥을 굶어도 그 자식들의 교육에는 늘 투자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리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복지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이 돌봄 체계가 우리 시대의 권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냥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시혜성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키우면서 교육에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지에 투자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였을 때 그 도시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구현해내고자 하는 이 체계, 특히 전주시가 구현해내려고 하는 생애 전 주기별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꿈 수당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그 청소년들이 100원 버스를 타고 전주시 전역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그리고 청년주택들을 더 많이 보급해서 청년들이 적어도 이 잠자는 곳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마지막 통합돌봄 체계에서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생애 전주기의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드는 그것은 우리들의 오래된 꿈이고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돌봄이라고 하는 게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돌봄하고 함께 또 우리 시장님 강조하시는 게 안전, 네. 또 이제 시민들의 일상의 불편들을 해소하겠다. 네. 이제 그래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만들어 놓으신 게 현장 중심의 해결 뭐 이런 걸 네네.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사실은 민원들이 수시로 받으면 네. 시장님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도 힘들어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제 전화번호는 선거 때부터 전주시민 전체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전화로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당선되고 나니까 일일이 답하려고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폭염과 그리고 마른 장마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됐을 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주시는 그 120번 민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120번 민원 전화번호 처음에 예전에 전주시가 설계할 때 원 박사님께서 설계한 거 아니셨어요? 그래 이게 120번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시민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도 익숙해요. 근데 이 120번이 이제 그 역할들이 거의 다 됐어요. 왜냐하면 그 120번으로는 문자도 못 보내죠. 영상도 못 보내죠. 심지어 사진도 못 보내지 않습니까? 낡았죠. 네. 네. 그래서 이 120번을 혁신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럴 때 제 핸드폰으로 수없이 많은 전화번호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 빨리 처리 8272라고 하는 새로운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10-4799-8272로 사진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 그거를 기동 처리반이 그거를 받아서 그날 안에 해결합니다. 이런 형식의 반복되는 민원, 그 위험도가 많은 민원들은 빨리 처리를 통해서 받으면서 동시에 위험 지도를 그립니다. 전주시가 이거는 계속 싱크홀이 계속 생기는 곳,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빨리 자라서 이 교통 표지판이 안 보이는 곳 이런 것들을 지도를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것이 사람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가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모든 민원이 쏟아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담당의 공무원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시장이다 이런 인식으로 물론 시장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시장일 수가 없는데 좀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민원을 받아보기도 하고 해결해 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뭐 그런 경험들이 사소한 경험들이 있는데 민원의 꽃은 해결이 아니라 피드백이더라고요. 예. 응답해 주는 주는 네, 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시키려고 하냐면 지금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지 않습니까? 이 AX 기술을 전주시정 혁신에 접목해서 이제는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굳이 빨리 처리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민원 댓글을 달지 않으셔도 앞으로는 한 1년 정도 계획화 이걸 구현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전주 MBC 게시판에 전주시에 대한 불만이나 전주시가 시정해야 될 일들이 전주 MBC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거를 전주시가 긁어가고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각 대학교의 학생들의 게시판에 전주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등장하면 그거를 AI가 받아와서 전주시의 해당 분야로 배분해주고 배분해준 것들에 대해서 전주시가 응답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하면 이걸 다시 그 게시판에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AI 행정혁신 시스템을 준비하고 진행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전주 MBC 기자들 역할까지 다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민원이 사실 이제 그 시장님께서도 해보시면 이제 그 공무원들에게 내가 받은 민원이 왜 해결 안 되느냐 네, 공무원들을 네. 이제 혼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민원을 해결해주는 공무원들에게도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 불가능한 민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해결하기 네, 네.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을 시장님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시내 구시가지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고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굉장히 취약하고 사실 어느 지역 하나 할 것 없이
상공인들 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좀 지원책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냥 단순하게 전주시의 원도심의 중심인 그 다가교 건너서에서부터 병무청 오거리까지 한 집 건너 2집 이상이 공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그 충격로를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도로를 100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단차 없는 도로로 조성을 하고 그 도로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시가 준비해야 될 일과 민간의 역량을 끌어들이는 일,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전주시의 한옥마을에 한복을 입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주 한옥마을만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가 싶었더니 서울에 인사동 뒤쪽을 비롯해서 북촌마을까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들어갈 때는 할인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전주의 청년입니다. 전주의 청년이 다시 전주로 돌아와서 전주의 이런 원도심들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는 그 팀들을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민간의 역량을 100%, 120%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시가 이 행정의 눈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렇게 이걸 주문하기 시작하면 자칫 또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뒤에서 안받침만 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예술 쪽에 펼쳤던 그 원칙을 이 도시 재생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게 한 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전주시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대규모 테마를 만드는 것, 대규모 컨텐츠를 준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주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걱정되는 건 이런 게 또 있죠. 우리 박사님이나 더 앵커께 더 잘 아시겠지만 공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만성지구가 공실이 많습니다. 원도심 지역도 공실이 많습니다. 다른 또 지역도 이제 공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지역에 뭘 투자해서 뭘 인위적으로 그 행정이 뭘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이게 풍선 효과가 나서 다른 지역은 또 공실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 중요한 건 이 공실이 생기는 그 하나하나를 어떤 과제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거리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설정하고 이 기업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지켜서 이 기업을 살려낼 것인가 한 기업을 살려낸다고 하는 건 이 거리 전체를 살려낼 것인가 이 개념을 도입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즘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대형마트 또는 이제 브랜드 중심으로 형성됐던 소비가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라 예컨대 가구도 이케아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화랑이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성을 찾아가는 소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거리 전체를 예전처럼 이제 뭐 경관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네네. 예컨대 핸드메이드, 맞춤 양복, 맞춤 옷, 맞춤 그렇죠. 가구. 그 거리 전체. 예,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돈을 쓰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인터넷 쇼핑의 중간 지점에서 사람들의 개성과 자기만의 소비를 추구하는 맞습니다. 저는 이게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면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의 모습 4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네.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한 가지 주제, 문화를 주제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주는 과거의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다를 뛰어넘어서 전주에서는 첨단 기술로 우리의 문화를 즐긴다. 전통 문화를 즐길 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도 즐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는 그렇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에 내년이면
로봇견이 시민들을 안내하는 그런 한옥마을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로봇견이 한옥마을을 안내하기 시작하면 휴머노이드가 등장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다국계, 외국 관광객까지도 영어, 중국어를 써가면서 안내하는 휴머노이드가 몇 년 후에는 등장하겠죠. 그렇게 첨단 기술로 즐기는 전주의 전통 문화, 첨단 기술로 더 확산해 나가는 전주의 문화예술 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 전주의 비전이 될 것이고, 전주 시민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주가 아시아에서 가장 돋보이는 문화 컨텐츠 도시로 되는 걸 꿈꾸게 될 거고, 실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재정위기 극복부터 미래 먹거리와 민생까지 전주시 현안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라는 슬로건처럼 과감한 재정 혁신과 담대한 미래 전략으로 전주만의 특별한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 조지훈 전주시장과 함께한 민선국이 단체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